그 레이 달리오가 큰 그 이 원칙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게 네. 82년도 네.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미국 경제가 좀 화랑기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갖고 약간 거품이 껴 있었는데 본인이 볼 때 연방준비제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이 거품을 내버리면 터질 것 같다. 근데 이 거품을 미리 막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부실채권이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는 뭐 근자감 아니었겠죠. 자기가 경험을 많이 쌓고 그동안 예측이 많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TV 방송에 나가서 네. 100%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온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반쯤 맞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풍부한 달러가 남미에 있는 국가들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은행들 빌려줬는데 이게 남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에 멕시코가 디폴트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빌려줬는데 그 달러를 받아간 멕시코나 남미 국가들이 못 갚으면은 그 유동성 문제가 미국에도 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빠졌어요, 처음엔. 그래서 거 봐라. 내가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생각을 못한 게 이 미국 연준이 무한정으로 달러를 찍어내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미국 경제가 그 이후로 그냥 10년 동안 호황을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 베팅했다가 완전히 폭삭 망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일본도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한데요. 네.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채권이 달러 채권은 문제가 되는데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권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면은. 일본이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가 GDP의 2배예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채권을 다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무가 많아도 일본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 아닙니까? 달러 모자라면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때 당시에 달려가 예측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은 안 된다. 세상에 100%라고 확신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짓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부터 겸손을 찾고 그 이후로 쭉 승승장구한 거죠. 그래서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올 베팅을 했으면 훨씬 수익이 높았을 텐데 이 사람이 반은 또 해지를 해놔요. 내가 맞을 것 같지만 반대의 경우도 갈 수가 있다. 그래갖고 반반 해지를 해서 다른 데는 뭐 리만 브러스 같은 거 마이너스 30, 40 손해보고 망했지 않습니까? 레이 달리오는 10%의 수익률을 봤어요. 반은 또 자기가 틀릴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V쇼에서 그 틀렸을 때 예상에 틀리는 일은 너무 창피했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브리지워터라고 자기 침실에서 그냥 시작했던 그런 아주 작은 회사가 점점 규모를 더해서 잘 승승장구하고 있던 와중에 얻었던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파산을 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주식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장기업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의대생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연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정말 겸손해지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빠숑님도 예측할 때가 있잖아요. 오피셜하게 방송에서. 네네. 그럴 틀릴 때 경우를 대비를 틀릴 하시나요? 경우를 대비하거나 틀린 적이 있거나 방송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처럼 전체 평균으로 예측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별 상품이라든지 좀 미시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당장 앞에 닥친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저는 먼 뭐 5년 후, 10년 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꼼수일 수도 있긴 한데 틀릴 수 없는 예측들을 해요.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리서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업체들이 의뢰를 해주면은 기업체들의 의뢰를 한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계속 리스크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리스크를 알려주다 보니까 리스크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거 결국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리포트 쓰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망신을 당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1번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했고 2번 의견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3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개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하고 체계화하라. 4번 큰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칙을 진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을 오히려 즐기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틀 수밖에 없는 게 지수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지수는 숫자로 성적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100%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그 82년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겠죠. 계속 이제 맞추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분의 어떤 그 투자관, 어떤 투자에 대한 사고 방식이랄까 이런 것도 되게 좀 독특해요. 어찌 보면 네. 그 과거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의 전망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하면서 본인의 어떤 투자 시스템을 계속 알고리즘이죠. 네.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강하게 들고. 전 드리머한테 끝까지 네.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되게 일상화돼 있는데 이거를 한 30년 전에 컴퓨터도 없던 시기 때부터 네, 그런 투자를 해오신 거잖아요. 참 그런 부분도 되게 놀라웠고 저도 그래서 되게 더 호감이 더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아니 부럽다고 데이터 다룰 수 있어서. 요새- 레이달리오도 그런 그렇죠. 능력을 자식들이나 네. 자신이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막해요. 네. 근데 본인이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데이터를 잘 다루는 분하고 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이 달리오도 보면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원칙을 정해지고 그렇죠. 그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루고 운용하도록 네. 만들 뿐이죠. 근데 네. 그 여기서 그 뒷부분 얘기 네. 중에 좀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말씀드려도 그럼요. 될까? 네, 네, 그럼요. 그 아이디어 성과주의 네. 여기에 기업의 CEO 분들이 확 꽂히셨어요. 아. 이렇게 우리 회사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네. 그 아이디어 성과주의라는 게 뭔가요? 그게 영어로 뭐 아이디어 메리토크러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고 메리토크러시가 성과주의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이디어 성과주의는 극단적 진실 그리고 극단적 투명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되도록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런데 네. 최종적으로 아이디어가 선택될 때는 거기에 신뢰도, 가중치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된다.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 이제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기업에서. CEO가 똑똑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제 쭉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민주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CEO들은 의견을 물어봅니다. 참모들한테 10명 중에 A 의견 어때요?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 사람 7명, 틀릴 것 같은 사람 3명 그러면 7명으로 가죠. 근데 이건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뢰도의 가중치가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신뢰도 가중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번 의견을 말할 때마다 3점이고 저기 7명은 1점씩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9대 7로 바뀌죠. 이럴 경우에 자기는 의사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의 가중치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 결정했고 여태까지 그 원칙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틀린 적도 없었다. 신뢰도 가중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문제를 맡겼을 때 연속적으로 한 3회 이상 정도 문제 해결을 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여러 차례 공개 강연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타당성, 합리성, 정확성을 입증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신뢰도 가중치를 높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되게 엄밀하고 너무 세밀하게 평가를 해요. 네. 그 여기 내용에 보면 도트 컬렉터 네. 점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앱으로 한다고. 앱으로 하는데 그 앱 이제 실현하는 장면도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도 회의를 합니다. 네. 제가 레이 달리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 밥 프린스 또 뭐 로사님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모니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말할 때마다 점 하나씩 씁니다. 예를 들면 그 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창의성, 전략적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하다 창의성 3점. 제가 말할 때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창의성 3점 주고 어떤 사람은 전략 사고 2점 줘요. 그런 게 모입니다. 똑같은 방식을 우리 익수님한테 적용하고 로사님한테 적용하고 김수상한테 적용해요. 그러면 이 네모에서 도트가 쫙 모이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저장이 되면 저의 도트가 한 15점 될 수도 있고 저 8점이 될 수도 있고 로사님 20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김수상님 3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뢰도 가중치 가장 높은 사람 누가 되죠?
김선영. 김선영이었죠. 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읽고 충격받은 게 회의하는 장면을 모두 촬영한다. 그거 편집팀까지 만들어서 모든 통화도 다 녹음됩니다. 와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 네. 투명성이에요. 진실을 찾기 위한 극단적 투명성. 근데 처음에 그 제도를 도입할 때 변호사들이 다 반대했대요. 만약에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들어서 다 가져가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랬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공개되면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없다. 네. 다 사실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 녹화 시스템을 다 도입하고 나서 한 번도 외부에서 클레임을 받은 적이 없고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투명성이 성공했다라는 거를 우리 회사가 내가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것 멋진 같아요. 회사네요, 진짜. 근데 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애초에 사람을 뽑을 때도 굉장히 가려서 까다롭게 뽑잖아요. 뽑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일 먼저 강요를 할 거 아니에요. 레이달리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직원들은 이런 원칙을 다 따라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애초에 사고 칠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갈 것 같아요. 잘라요 그러니까 또 바로. 바로 잘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뽑는 과정도 물론 3단계에 걸쳐서 세밀하게 네네. 뽑아. 일반 사람들은 일반 회사들은 그냥 이력서 보고 면접해서 뽑잖아요. 여기는 거기에 2단계 더 보태집니다.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봐서 어느 정도 사람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컬처와 라이프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그거는 브리지워터의 본사로 옵니다. 그래서 1인당 30분에 60분씩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면담을 해요. 이렇게 해서 2차로 걸러내고 3차에 집단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느냐. 네, 문제 해결. 예, 그걸 봅니다. 그걸 2시간을 본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견뎌내느냐. 못 견뎌냅니다. 보통 그 사람이 이 회사를 다닐지 말지 우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다닐지 말지를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18개월 정도 되면은 이 시스템에 적용해서 남는 사람들은 남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떠나냅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극단적 투명성 방금처럼 네.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발음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갓컬렉트에 네. 저 사람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발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다 쌓이는 거지. 그리고 네. 나서 나중에 그럼 누구한테 방송을 맡길까? 그렇죠. 봤을 때 과거의 데이터가 다 쌓인 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딱 들이밀면은 너 방송하지 마 이럴 때 그냥 하면은 거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데이터를 갖다 주고 공개적으로 맞아요. 자 네. 내가 왜 당신한테 방송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 데이터가 이거다. 지난 5년 10년 쌓인 거다. 이렇게 해도 너 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내 입장이라면 방송 진행할 사람을 고르는 인사 담당자라면 너라면 널 쓰겠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 나갈까요? 네. 못 한답니다. 그래서 네. 자기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네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 극단적 투명성을 받아들이기 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의 단점, 나의 약점, 그다음에 나의 성격,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취향까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지적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특성화되고 분류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나 봐요. 그렇죠. 네. 18개월 평균 18개월 정도 네. 면은 그게 판가름이 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 그 레이 달리오의 인생 여정을 좀 쭉 설명해 줄 때 네. 이런 극단적인 투명성을 좀 추구하자.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접목할 때 반발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적용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 거다, 다 떠날 거다, 막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막상 시행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되려 완전히 180도 다들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다 네. 이런 반응이 좀 나타났다고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실행이 될 수 있냐면은 본인도 이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극단적 그쵸. 투명성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공개적인 토론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예가 있죠. 그 짐 헤스카라는 직원이 신입사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레이 달리오가 자기 고객 상대사를 대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트 컬렉터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를 평가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레이 달리오한테 당신은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내가 점수를 주면은
A에서 F 가운데 D-를 주겠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요. 그거를. 그리고 달리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달리오의 참모들한테 같이 공개적으로. 보통 이런 메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EO가. 바로 소환되죠. 그렇죠. 만나지도 않지 뭐 그냥. 그리고 공개도 안 해요. 좋지. 근데 레이 달리오는 그 메일을 직원들한테 싹 공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평가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극단적 투명성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고 또 극단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 그 대상이 된다. 네. 나까지도.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요구해라. 이렇게 되니까 CEO가 이렇게 앞장서니까 밑에 직원들이 반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문화로 정착된 겁니다. 아 신입사원이었구나. 네. 신입사원이 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D-. PT가 너무 구린데. 그런 식으로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당신까지 그 전까지 잘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구립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네. 나 점수를 주면 D-인데 내 생각이 잘못될 뜻을 모르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뭐죠 저기 실리콘밸리에 대한 책을 다루면서도 느꼈던 건데 미국인들의 이 합리성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막 그 CEO들이 막 영감을 받고 너무 괜찮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디어 성과 위주로 회사를 운영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뭐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적용이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도. 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네. 가서 강연할 때 그 기업의 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사람을 키우는 거 참 좋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학습 때문인지 타고난 본성 때문인지 고민해보고 학습 때문이라면 교육을 하면 되지만은 타고난 본성이나 성격 이런 것 때문이라면 이거 참 재활하기 힘들다. 사람은 네. 재활해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사람 능력을 키우는 거지 사람을 재활시켜서 그 사람의 본성 이런 걸 다 바꾸려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거 전문가가 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기업에 네가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가 되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총을 쏘는 마음으로 해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듣고서 자 그런 문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이게 고민이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나는 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그 짧은 문구지만 비판이 그런 상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윗사람이 너 이게 잘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것 좀 더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이 부분 좀 신경 좀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랫사람이 그렇게 평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판은 상하 관계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로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그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게임 회사였는데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떤 게임의 베타 테스트 할 때 그거에 QA 팀이라고 이제 품질 관리 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때마침 경쟁사 되게 유명한 세계의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블리자드라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장르가 같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 보이고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세계에서 굴지의 게임 개발사가 이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제 메일을 쓴 거죠. 보고서 같이. 근데 그거를 이제 본 대표님과 그 이사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회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팀장님 불려가고 저를 직접 소환하진 않고 이제 제 윗분을 불러가지고 한바탕 난리 쳤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서 근데 뭐 그 뒤로 뭐 특별히 개선된 건 딱히 없고 그냥 욕만 많이 먹었더라. 뭐 이런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 게임에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게임에서 아직 있죠. 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사가지고 네. 레이 달리오를 네. 비판한 그 내용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셔가지고 보내주세요. 뭐 그때 잠깐 회사를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잠깐 알바했던 거라서 뭐 특별한 뭐 악감정이나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어떤 기업의 조직 문화라는 게 사실 좀 상명하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이렇게 레이 달리오처럼 좀 비판을 수용하고 하려면 좀 수평적인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좀 유난히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미국에서도 네, 그렇죠. 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겠지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더 이상의 효과적인 거 없었다. 항상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1부에는 레이 달리오의 어떤 직업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 나눈 것 같은데요. 벌써 좀 1시간 가까이 돼가서 네. 2부에서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원칙들. 네. 일과 원칙.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부에서 고영태 여사님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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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